세 가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이 한자로 써 있는 사회적 시장 경제 이해라는 이 책은 독일어 책을 이제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번역한 거예요. 이게 96년에 나왔었는데 내가 그 사회적 시장 경제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귀국한 이후에 이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쭉 훑어봤는데 이제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경영학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지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후에 그 60년대, 70년대까지 그 독일 학자들과 그 고위 관료들이 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번역해서 출간했는데 독일에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나눠서 여러 명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건 지금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황준성 교수가 쓴 이 질서자유주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에 관한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질서자유주의라는 경제 사상을 꼭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보시면 누가 어떤 주장을 했고 누가 어떤 주장을 했고 누가 어떤 그 학파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하는 얘기를 소상하게 써놨어요. 대개 독일 학자들인데 미국 학자들 뭐 그 하이에크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도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자유주의 체제와 질서자유주의 체제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여기에 그 학파와 학자들의 얘기를 여기다 써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그것이 사회적 시장 경제와 어떻게 연계가 있는지를 써놨습니다. 이 책은 김호균 교수가 쓴 건데요. 다 저하고 연배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은퇴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다 그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신 분들인데 이 책은 조금 더 쉽게 돼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중판을 썼어요. 2018년에 첫 판을 내고 2022년에 2년 전에 중판을 냈어요. 그래서 보기도 쉽고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입니다. 다. 저는 뭐 경제학 전공이 아니라서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경영학 관점에서도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질서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됐다. 예를 들면 인간화 정책. 제가 그 독일에서 처음 가가지고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노동의 인간화, Humanisierung der Arbeiten 이것을 할 때 얘네들이 왜 노동을 인간화한다는 거지? 그런 얘기도 여기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서독의 화폐 통합을 할 때는 어떻게 했고 하는 얘기까지도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이렇게 썼으니까요. 꼭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3강에서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 경제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제 3강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나는 왜 게르만 모형을 옹호하는가 하는 것을 6강에서 설명했는데 이것은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시장 경제가 나타났다.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이렇게 한다. 정치인의 책임은 그래서 앵글로색슨 모형이 아니라 게르만 모형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가치 우선주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리를 놓으면서 그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자유시장 경제냐 정부 개입주의냐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중간 어디에선가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 것은 사회적 합의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민회를 통해서 앞으로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사회적 합의가 뭐냐 이것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정치란 무엇인가? 김호균 교수, 이 책을 쓰신 김호균 교수가 아주경제의 칼럼니스트인데 이제 뭐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칼럼 쓰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정치란 무엇인가? 사실은 이 김호균 교수가 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내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최근에 쓰셨어요. 2024년 4월 12일 날 아주경제에 나온 걸 내가 그 칼럼을 보고 한국 정치가 망했다는 거예요. 22대 총선은 결과와 상관없이 퇴보하는 한국 정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정치인의 위상이 관료에 의해 무시당할 정도로 추락하는 경향은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과 더불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 전서부터 그랬다는 거야. 문재인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완전히 두드러졌다는 거지. 국회에 나온 장관 후보자는 물론 증인들이 과거와는 반대로 질의하고 추궁하는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물론 반박하면서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함으로써 준비가 부실한 국회의원은 당황하게 만들고 준비된 국회의원은 황당하게 만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호통쳐.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막 물어. 그 국회의원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막 국회의원이 쫄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때도 그 정치가 사법화되거나 정치가 행정화됐는데 여기 윤석열 정부 들어선 더 심각한 거다는 거죠. 정치인의 위신 추락은 관료에 의한 정치인의 대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의 연장이다. 관료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의존은 급기야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의존은 일단 입법부의 역량 부족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입법부 구성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야. 행정부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법률이 필요하고 입법부는 입법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위 행정입법이 관행으로 얻어졌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주니까 국회의원들 그거 보고 이거 하면 되겠네 이런단 말이죠. 이 관행이 행정부에도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착각해 만든 사례는 유명하다. 입법부 스스로 청부 입법에 익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하는 범위를 넓혀 행정부가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오늘날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가능하게 했다.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조국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을 너무나 엉성하게 만들어놔서 이리 해석해도 되고 저리 해석해도 될 수 있도록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조국이 만든 헌법 개정안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이지. 아니 그럼 입법부가 그럼 마음대로 해석해서 법률을 만들어도 되겠네. 헌법은 명확해야 되거든. 무엇을 원한다는 것이 명확해야 되거든. 그래 아래 법률이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법을 제정할 거 아니야. 헌법이 가리망상하게 해놨으니까 법을 엉터리로 할 거 아니야. 이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 김호균 교수가 하고 있는 거야. 입법부의 행정부화는 이미 오래전에 경제부처에서 시작되었다. 비근한 예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광풍이 몰아칠 때 국토부 관료들이 준비한 23차례의 대책이 얼마나 국정철학에 부합되면서 투기 억제책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실패한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홍남기 당시 부총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거부하면서 제출한 사표는 수리하지 못한 이유도 정치인 부총리의 부족 때문이었다. 정권이 교체되자 60조 원의 재난지원금이 등장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의 지원금 거부는 사실상 쿠데타와 같은 명령 불복종이었음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홍남기 하나 다루지 못한 거야. 이 문재인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인간인지 알겠죠. 그 얘기야. 문재인은 정치가 뭔지 모르는 매우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무능한 장관, 그 밑에 있는 무능한 장관 홍남기, 이 한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 얼마나 무능했으면.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한국 정치의 문제로 곧잘 지적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도 정치인의 역량 부족과 관료에 의한 정치의 조종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다. 정치가 끝났다는 거야. 정치가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아예.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행정화. 끝. 대통령이라는 자가 사무관이 하는 일을 명령을 해. 지시를 해. 교육부 사무관이 할 일을. 이게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애들이 국가를 운영했다는 거야.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 칼럼을 보고 이 칼럼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한국 정치인이 애용하는 법적 대응은 스스로 정치적 역량 부족을 실토할 뿐이다. 정치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검찰 수사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려는 옹색함은 정치 영역을 좁히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무능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실수이다.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회 수석전문위원회 의견에 법안 상정을 의존하는 무능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치는 법을 만드는 행위인데 정치적 행위를 법적 대응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있다는 거지. 아, 정말 한심한 놈들이죠. 관료에 의한 정치 조종의 확산은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극대화되고 있다. 검찰 의존도가 극대화되었을 뿐 아니라 국정운영 자체가 검찰 수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검찰 권력이 새롭게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권력 집단으로 급부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입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 했을 때 등을 해석하여 확대 해석해서 중을 등으로 바꿨잖아. 그 누구야? 박병석이. 그래서 그 등을 확대 해석해서 입법부 의도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실은 입법부의 최대 입법 실패의 과제로 꼽힐 만하다. 그 박병석이 이거 등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박지원이 개새끼라고 말하지. 아유, 내가 정말 22대 입법부의 인적 구성은 한국 정치의 사법화와 관료에 대한 정치권의 의존이 심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왜 그런지를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어요. 정치가 사법화됐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정치 행정화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질에 해당하는 공감 능력의 결손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바람의 실제도 바로 민심에서 동떨어진 기존 정치에 대한 염증의 표현이었다. 대파 스캔들은 작은 불씨였다. 민심을 탐지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전문적인 정치의 고유한 영역이다. 22대 총선이 검찰 관료가 주도하는 정치의 폐단을 검찰 독재로 고발하면서도 정작 차기 국회에서 관료와 비정치인의 색깔이 더욱 두드러질 것임을 예고하는 모순은 반드시 직업 정치인에 의한 민생 국회의 부활로 반전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독일에는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사회에서 활동하다가 정치판으로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정치판에서 굴러먹던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하는 거예요. 시의원 했다가 주의원 했다가 다시 연방 차원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 올라가고 주의원으로 머물거나 그렇게 합니다. 연방으로 가면 아주 시끄럽거든. 힘들거든. 연방에 가서 의원 하려면. 국가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그거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주의원, 자기 고향 주의원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독일에는 많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정치판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워서 그 정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야?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 들어오는 거야. 비정치인이었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뭔가 해. 엉터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관료 출신들이 와가지고 관료적으로 하는 거야. 정치 행정화. 정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봅시다. 마지막으로. 외연 확장을 명분으로 여야가 영입한 정치인인 인재들에게 국회의원이 정년 없는 재취업 일자리처럼 비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행정관료 출신이 나오거나 또는 사법부의 언저리에서 그 정관 예우 받던 놈들이 나오거나 이러는 거지. 그마저도 유사업종이 아니라 정반대의 성격을 띠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태세 전환이 이익 충돌 없이 이루어질지 걱정스럽다. 공익과 국익에 전념하는 사고와 활동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정치인의 실험 실패가 이번 정부를 마지막으로 사라질 것을 요구하는 민의의 준엄한 판단이 이번 총선 결과가 전하는 메시지로 읽히기를 바란다. 차기 국회에서는 민생 문제의 내실 있는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는 필요할 것이다. 이 전형적으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해 줘야 돼. 한국 정치 총체적 실패. 이 정치적 불합리성을 어찌할 것인가. 이 김호균 교수가 쓰는 이 글이 독일어식이거든요. 아직도 독일에서 그 디플롬하고 그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그 독일에서 계속 그 문장을 논문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한국말 쓸 때도 이렇게 써요.
길게 만연체로 쓰죠. 아,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한국 정치는 기본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거야. 이 김호근 교수가 봐도 한국 정치는 희망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라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중간에 들어와? 자기 사업하다가 들어오고 공무원 하다가 들어오고 이런 놈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 정치의 독특한 영역이 있는 거야, 그거는. 법과 상관없이 법을 입법하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는 게 정치란 말이야.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아픔이 뭔지를 알고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란 말이야. 근데 중간에 공무원 하던 놈들이, 사업하던 놈들이, 어디 가서 뭐 하던 놈들이 중간에 나이 40, 50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뭘 하냐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야. 번번이 그런다는 거야. 독일은 어떡하냐? 애시당초 모든 평가를 다 당원들이 평가해. 당원들의 비밀 투표로 결정해.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바텀업이야. 항상 상향식 바텀업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당 대표한테 바텀업 시스템으로 자기가 선출되기 때문에 당 대표나 당 지도부에 가서 아양 떨 필요가 하나도 없어. 친문이니 친명이니 뭐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독일 정치인들에게.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는 일이고 나는 내가 당원들이 뽑아줬으니까 내가 당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지. 왜 윗사람 그 당 지도부에 가서 당 지도부에는 선출되는데 1도 개입할 수가 없어. 1도.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가서 거기 윗사람이라 그랬어.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 나는 오로지 국민. 국민에 의해서 선출받아. 당원이 곧 국민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 이제 내각제를 할 수 있게 되지.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면 돼요. 국민 발안제야. 그 조국이 국민 발안제를 넣었어. 국민 발안제를 실시한다. 자세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다. 이렇게 놨어. 에라이. 그러면 그게 직접민주주의 체제가 국회에서 의원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국민 발안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겠지. 잘 안 되도록. 그러니까 딱 법에서 정해줘야 돼. 가이드라인을 딱. 이렇게 해라. 하고 법이 정해줘야 돼. 헌법이 정해줘야 돼. 그래야 법이 구체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그것이 쉽게 직접민주주의 체제로 의회민주주의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뭐가 돼? 내각제를 해도 독일과 같은 내각제를 해도 되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국민의 눈높이가 훨씬 높아졌을 때. 그래서 내가 30년 프로젝트를 건민내로 하는 거예요.